안녕하세요. 유용훈입니다. 최근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고 김정은의 연내 서울 방문이 물 건너간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제 새로울 것 없는 해묵은 보도라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도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죠.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가장 유력한 효과적인 운반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용훈의 밀담 시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자세한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2월에 북한이 각종 신형 탄도미사일을 선보인 그 대규모 열병식이 있었죠.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사거리 짧은 거부터 긴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미사일이 또 처음 공개돼서 관심을 많이 끌었죠. 예, 과거 퍼레이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무기체계죠. 그리고 이름도 공개되지 않아서 저희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칭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러시아의 무기체계를 이렇게 따라서 북한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성 12형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사거리 한 5,000km 되고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죠. 지금 그 앞에는 이제 북극성 2형이라는 고초연료 미사일이 보였고요. 지금은 이제 화성 12형 중거리 미사일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화성 14형인데 2017년 작년 7월 4일과 7월 28일 두 번에 걸쳐서 실험 발사를 해서 그 추진력을 갖다 확인했고요. 아무튼 북한이 이제 14형, 또 잠시 후 아마 15형 이게 화성 15형인데 이게 이제 작년 11월 29일 날 마지막 실험을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그러니까 최저 적어도 10,000km 이상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재진입 기술, 리엔트리 비클의 그것을 갖다가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지금 북한에 과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냐 하면 아직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그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그 화성 15형 시험 발사한 뒤에 저 모습이 나왔을 때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진전된 사거리가 뭐 13,000km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고,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왔던 그런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선 그 최근에 미국 언론 CNN에서 보도한 이제 그 기지가 보면 영조동 기지라고 뭐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영조동 기지는 영절이라고 사실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그 보도가 됐던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원래 거기에는 이제 노동 미사일이 배치가 돼 있었죠. 근데 최근에 CNN 보도를 보면 이게 근처에 이제 ICBM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확장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영조동 기지는 어떤 특징이 있고 왜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제 북한도 자기들의 미사일 라인을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림 나오는 데 보면 삼벨트의 북쪽, 맨 뒤쪽이죠. 그렇죠. 지금 지도에서 보면 북한이라고 써 있는 그쪽으로 수직 위로 가면은 가장 북쪽에 중강진이 있고요. 그 인근에 있는 미사일 기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영절이 미사일 기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CNN에서는 영조동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에서 약 한 7km 정도 인근에 새로운 터널 굴착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북한이 이렇게 새롭게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쪽에다가 실전 배치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위협이 되냐, 뭐냐면은
중국하고 국경 근처에 워낙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20km 이내는 뭐 네. 노던 버퍼존, 그래서 완충 지역이라고 그래서 네. 한국군이나 미군의 항공기가 가서 네. 공격하기는 매우 제한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중국의 영공을 들어갈 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그 지역에다가 지금 미사일 기지를 해서 그걸 보호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경사면을 북쪽으로 해놔서 이렇게 그쪽에 터널 갱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의 미사일, 뭐 순항 미사일은 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운신의 폭이 제한돼가지고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이 이제 미국의 이제 증원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제하면서 전쟁을 갖다가 진행할 경우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전략적인 그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버퍼존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작전 계획은 비밀이니까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유사시에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하면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해서 이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이제 작전 계획 501호 주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청천강 근처 아니면 약간 북쪽까지만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6.25 전쟁 때 중공군이죠. 당시 개입을 한 게 38선 넘으면서 이제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명분을 해서. 그래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버퍼존을 해놓은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여간 북한도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작년 7월인가요? 그 화성 14형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12형 쏠 때 보면 중국 국경에서 한 뭐 50km, 40km 떨어진 그런 가까운 데서 기술적으로 발사하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조동 기지 만들 것과 같은. 예,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건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떠한 추정이 가능하냐. 북한이 미사일 그 실험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북중 접경 지역 인근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작전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한미 연합군이 공격하기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크루즈 미사일 로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공격할 때 그게 입구에 뭐 콘크리트 벽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그물 같은 걸 해놔서 그 크루즈 미사일을 차단하는 뭐 이제 그런 돈이 많이 안 들면서도 방어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해놨다고. 나도 북한이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걸 보면 참 그런 쪽으로는 참 비상한 면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살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할 것이다. 이런 뭐 잘못된 인식이 한국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제한된 자본이지만 결국 군사 분야에 계속해서 지난 70년간 투자해 왔고 그것을 운용해서 어떻게든 생존력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면서 협상을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지 우리보다 못 사니까 우리보다 약해,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에 그런 거 있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식으로 북한이 경제력은 떨어지니까 비싸고 세고 이런 건 못하지만 못 쓰지만 그래도 옛날 거라도 개량해서 쓰고. 그러니까 옛날 전에 보면 은하 3호라고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 그 로켓이 추진체가 서해에 떨어져서 우리가 회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 비웃었죠. 옛날 아주 그 우리나라 대학원생이 만든 것 같다, 이렇게 뭐 그 땜질한 것도 보이고. 근데 중요한 게 그걸로 인공위성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군도 사실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 제일 세계에서 좋고 비싼 것만 요구할 게 아니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뭐 그런 자세, 일종의 뭐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첨단 무기 체계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체계, 약간 뒤처러진 무기 체계를 비교하면서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가장 비싼 뭐 포르쉐 같은 멋진 스포츠카로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뭐 70년대 나왔던 포니를 타고도 부산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려워서 부산을 못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좀 참 뭐 체계적으로 볼까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이제 그 짧은 것보다 긴 것까지 전방 지역부터 후방까지 한 3개 벨트 정도로 돼 있다. 그래서 짧은 거는 앞에 배치하고 뭐 긴 건 ICBM 같은 건 뒤에 배치하는 뭐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뭐 13개 기지가 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우선 그 벨트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네. 것처럼요. 이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가지 벨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1벨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커드, 그러니까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것이고, 군사분계선에서 보면은 한 50에서 90km 사이에 위치한 거죠. 지금 벨트가 그려진 데는 그 대동강 하구에서 원산까지 이렇게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 전역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지지난달인가요? 그 삭간몰이라고 해서 이제 언론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저기 1벨트에 위치한 거죠. 그래서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 주로 배치되어 있고, 한 3개 이상의 미사일 기지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로 해서 한국 후방 지역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또는 많이 하면은 일본까지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겟으로 하는 무기 체계를 운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평양에서 함흥 라인이 주로 중심이 될 것인데 약 90에서 170km의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북극성 2호라든가 이건 고체 미사일로 사실 상당히 위험한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최첨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실전 배치가 되면 저 라인에 배치가 됐을 것이고,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도 저 라인에 배치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이 벨트가 이제 과거에는 무수단이라고 한 3,4,000km 되는 그 미사일을 배치한 걸로 돼 있었는데, 무수단이 이제 7번인가 8번 쏘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폐기를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무수관은 발사 실험에서 여러 차례 발사 도중에서 실패를 해서 아마 실전 운영은 매우 제한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벨트, 다시 화면을 잠깐 뒤로 돌려주시면 저 마지막 3벨트에서는 과거에서는 저기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미사일 계열을 이렇게 운영했는데, 그거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운영됐던 것이고, 지금은 저쪽에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70km 이상.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 많이 그런 것을 갖다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이제 북중 접경지에서 좀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위쪽까지 위치할 겁니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 미사일 기지뿐만 아닙니다. 주요 군수 시설도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또 지하에 많이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생존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격을 시도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 또는 선제 공격을 하면서도 저쪽 후방에 있는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군수 물자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 전략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벨트별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이제 1벨트 같은 경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1벨트에 배치되어 있는 스커드나 뭐 짧은 거리 미사일은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주한미군이 있지만 주한미군을 뺀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큰 위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ICBM이나 아니면 괌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은 신경을 쓰지만 솔직히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 사실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1벨트에 있는 미사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나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화성 14형이나 15형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걸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미국과 또 이해가 다른 거죠. 우리 서울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몰려있는 1벨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벨트에 대해서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사실은 스커드 미사일에도 핵무기가 장착 가능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탄두 사이즈가 아무래도 작겠죠. 그렇지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그 프로토타입은 스커드 미사일에도 장착이 될 수 있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예전에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죠. 이렇게 나이트볼 사이를 원구형으로 만든 건데 그게 스커드 미사일부터 다 장착 가능한 사이즈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커드 미사일에 핵무기가 장착된다면 바로 서울이나 대전, 대구,
부산까지도 스커드 2할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제주도까지도 탈 수 있죠. 그러면 한국 전역이 바로 그 단거리 미사일에 의해서 핵무기에 노출된 거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뭐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미사일 기지에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억제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북한의 그러한 무기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뭐냐면 이 핵탄두를 만들 때 이제 미사일 탄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형화해야 되니까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소형화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ICBM 핵탄두보다 스쿼드 핵탄두 만드는 게 더 힘든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스쿼드는 직경이 뭐 물론 88cm에서 1m는 안 되지만 탄두 중량이 크지 않습니까? 한 1톤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 14나 15형은 멀리 나가는 대신에 탄두 중량이 1톤 미만으로 보죠. 한 500에서 뭐 맥시멈 최대 봐야 한 700km 넘어가기 힘들 걸로 보는데 그러면 그만큼 더 ICBM 탄두는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갖고 얘기하면 그만큼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반면에 스쿼드는 ICBM에 비해서 쉬운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소형화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우리를 미 본토를 타격하는 ICBM 핵탄두보다 스쿼드형 핵탄두, 그 다음에 노동 핵탄두는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훨씬 더 추진력이 멀리 안 보내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를 우선적으로 탑재하기 쉬운 것이 스쿼드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이렇게 그 핵 전략을 이렇게 보면은 얘들이 핵무기, 핵탄두를 만들 때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스쿼드, 노동, 화성 계열, 12, 14, 15 이 계열에 다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 핵탄두만 만들어지면 어디에다도 탑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북한의 기술력이 뭐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북한이 이미 3차 핵실험부터는 소형화 경라가 다 달성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항상 말을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실험해서 따라가는 그 관행을 보여왔다는 점에서는 지금쯤에는 뭐 스쿼드든지 말씀하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지 다 탑재 가능한 핵탄두는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쪽에 뭐 다종화, 뭐 소형화 뭐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로 봐야 돼. 실제로 말씀하신 북한이 이제 그 핵탄두라고 이제 공개한 게 핵 물체를 공개한 게 2번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동그랗게 생긴 원형으로 이게 재작년이죠. 재작년 주에 그 한 직경 60에서 80cm 정도 되고 작년에 이제 6차 핵실험 직전에 수소 폭탄이라고 공개한 게 장구처럼 생긴 거. 그것도 크기가 한 여기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면 스쿼드부터 ICBM까지 다 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처음에 1차 핵실험이나 2차 핵실험 했을 때까지만 해도 핵기술이 모자랐기 때문에 큰 그 원구체에서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은 이제 무기에 탑재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실험을 해왔다고 보고요. 근데 3차, 4차, 5차, 6차 가면서 특히 6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소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프로토타입에다가 맞추어서 실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은 실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의 억제력과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보통 한 1000여 발 있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스쿼드가 600발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절반 이상이 스쿼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미사일 위협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이제 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가장 큰 것은 역시 그런 단거리 미사일, 스쿼드나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많은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코멘트 또는 이제 질문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 미사일 쐈을 때 뭐 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건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근데 어떤 취지 질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북한 우리를 공격할 때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이제
아시지만 이제 포물선형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오죠. 그래서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스커드 같은 경우 300에서 500, 긴 거 신형은 ER은 1000km까지 날아가는데 그 정도 300km 정도면 70에서 한 80km 정도 예, 고도를 올라가는 유지하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때는 뭐 3분의 100km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 정도 고도로 올라갔다가 이제 뭐 떨어진 형태고. 근데 이제 아까 그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이제 1300km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일 무군 기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을 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영저리 기지 같은 경우 이제 후방에 배치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주일미 기지를 공격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게 유사시 우리도 쓸 수 그렇죠. 있다는 예, 건 예. 북한 후방 지역이니까. 특히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 고각 발사를 하면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적으로 미사일 방어가 힘들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고각 발사를 할 경우 네. 재진입의 속도가 차이가 빨라지니까. 따라서 네. 우리가 패트리어트를 가지고서는 네. 마하 10 이상을 잡을 수가 없는데 네.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건 사드 무기 체계가 유일한 네.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북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를 네. 변형적으로 이렇게 운용할 네.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국방 맞습니다. 차원에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 고각 발사할 경우 낙하 속도가 마 7, 8 이상 되는 거 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패트리어트 팩3나 우리 총궁 대량 가지고 요격이 어렵다는 어려운 거죠.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사드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 물론 이제 후방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배치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벨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노동 미사일 주로 예. 이제 배치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신형 중거리 미사일들 나오니까 예. 말씀하신 북성 네, 2형이라든지 화성 12형 같은 것도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세계 그 안보 측면에서는 이제 3벨트 쪽에 아무래도 좀 ICBM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 그 이제 관심을 많이 끌 수밖에 없는데 저는 흥미로운 게 그 미 CIA나 이런 정보기관에서 그 과거에 보면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 중에 KN-08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국에서 수입한 예. 바퀴 16개 달린 차량에 실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처음에 그게 2012년, 13년쯤 12년, 13년 어간에 이제 공개됐죠. 그때 4월 달 김일성 생일날 퍼레이드 공개가 됐는데 그때 뜬금없이 ICBM이 나오니까 저거 껍데기 아니냐, 가짜 그렇죠.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맞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진짜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KN-08을 쏴보지 않았지 않았다. 안 쏴봤는데 그걸 또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도 좀 아마 저도 그 부분은 뭐 아직 정보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생산할 때도요. 현대자동차에서 뭐 그랜저가 나오고 소나타가 나오고 그밖에 뭐 아반떼가 나오고 하는 것처럼 북한도 미사일 라인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개발해서 진도가 먼저 이르는 것은 이제 실전 배치 쪽으로 나가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나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저게 다다 생각하면은 북한의 위협은 대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의심 활동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나름대로 그 행동 반경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갖다가 우리도 나름대로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를 동원해 가지고서는 그걸 추정해서 가장 의심 가는 시설부터 타겟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의심 가는 활동이 전개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북한 미사일 입에 3축 체계를 하지 않습니까? 핵미사일 입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킬체인 같은 경우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주로 미사일 쏘니까 그거를 발견한 지 30분 내에 무력화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제 13개 기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13개 기지를 중심으로 대략 뭐 자세한 내용 군사비 기밀이니까 저도 뭐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략 몇십 킬로, 뭐 50킬로가 됐든 60킬로 됐든 그 반경 내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겠냐 해서 거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미국 정찰위성이나 우리 이제 정찰자산, 한미 정찰자산이 감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우리가 뭐 30분 내에 잡는 게 흑점을 때려잡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이제 기습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양상을 보면 저쪽 평북 신월에 있는 노동 미사일을 한 100km 이상 남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그렇죠. 새벽에 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는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뭐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다. 이제 말씀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나서 좀 저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보면 여러 가지 미사일 우리가 이제 아까 단거리 스쿼드나 이런 게 위협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영상에서 맨 앞에 등장한 미사일이 이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 보면 그 사거리는 뭐 최대 500km까지 이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쿼드보다 좀 길 수도 있고 그런데 약간 뭐 중거리보다는 짧은 미사일이지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뭐 요격이 어렵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니까 그 모양하고 유사한 것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화면은 아니고 조금 앞쪽으로 주셔서 저 화면이죠. 이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이제 사거리가 300에서 500km가 나가는 거죠. 이것의 개발은 이제 구소련이 미국과 INF 중거리 미사일 이제 감축 조약에 합의를 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개발한 건데 아주 성능이 좋은 미사일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형 공산 오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도를 갖다는데 2m를 자랑하는 최첨단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회피 기동이 가능해요. 보통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입력해주면은 그 좌표에 따라서 단순한 직선을 거리고 포물선을 거리고 이제 타격을 하는데 막판에서 이제 미사일 방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 기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피 기동을 할 때 그것을 갖다가 기압을 받는다고 그래서 몇 기압 이렇게 표현하는데 20기압에서 30기압 정도. 저도 뭐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한 회피 기동 능력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 저것이 정말로 다 기술이 완료돼서 개발이 완료돼서 저렇게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프로토타입을 갖다가 전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위험만 모방한 거지. 그렇죠. 그렇지만 저것이 완성이 된다면은 그리고 저기에 핵탄두가 장착된다면은요, 우리의 미사일 방어는 상당히 무력화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을 반드시 추적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미사일을 포함해서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축이나 이런 얘기가 일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게 참 묘한 게 이제 보통 폭물순위계들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300km 가면 보통 고도 7, 80km 이상에서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저거는 제가 듣기로는 한 50km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격 미사일이 그 탐지하고 요격하는 메커니즘이 보통은 그런 포물선형 궤도를 상정해서 컴퓨터가 계산해서 요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벗어나고 또 막판에 회피 기동까지 하니까 요격이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저게 만약에 실전 배치된다면 사실은 사드 가지고도 요격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위협적으로 봐야 될 이제 그런 존재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저게 이제 러시아 거 이스칸다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저는 궁금한 게 북한이 화성 12, 14, 15형 물론 13형도 있을 걸로 보는데 약간 이런 그 중거리에서 ICBM까지 굉장히 단시일 내에 성공했고 또 12형이나 14, 15형은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도 짧은 뭐 ICBM 물론이고 몇백 킬로짜리 미사일을 개발할 때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불가사의한 거 아니에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실패도 한 번도 안 하면서 ICBM까지 성공했느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추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러시아 그 지금 화성 15형도 러시아의 어떤 ICBM을 많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기술자들이 구소련이 망가지면서 무너지면서
간 거 아니냐. 설계도뿐 아니고 뭐 기술자 자체가 가서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게 좀 설득력 있는 부분. 네, 뭐 충분히 그렇게 추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뭐 우리도 지금 뭐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이렇게 왔던 것이고, 뭐 북한도 뭐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많은 실패 시험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전 속도를 보면은 너무나도 급속하게 빨리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양 자체도 러시아의 무기 체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련의 관련 과학자들을 일부 이렇게 초빙을 해서 그런 관련된 업무를 종사시켰다. 이거는 뭐 정보의 영역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뭐 현재 북한의 무기 체계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고 못 사니까 잘 안 될 거야, 그런 희망적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가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없애 나갈 것인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미사일 방어로 다 잡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적극적인 공격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상호 억제가 가능한 거지. 뭐 북한의 미사일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 핵무기는요 정확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 원형 공산호차가 1km, 2km 바깥에 떨어져 있어도 전혀 상관없는 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말씀 나눈 중에 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이제 많이 넣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나라 걱정하는, 심각하게 걱정하시는 그런 의견들 댓글 굉장히 지금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북한 미사일 정확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과거에 이제 북한 미사일 숫자가 많았지만 사실 우리 군에서 좀 우습게 본 면이 있었죠. 왜냐하면 스쿼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이 정확도가 뭐 CEP 원형 공산호초가 뭐 스쿼드는 450에서 1km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450m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쪽 국방부를 향해서 쐈는데 100발을 쏘면 그중에 50발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450m 이내에 떨어지고, 나머지 50발은 뭐 저쪽 청와대 근처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저쪽 강남 어디에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사일이라고 표현하기 좀 창피할 정도의 정확도였는데, 요즘은 이제 스쿼드도 그 앞에 보조날개 달아서 정확도 뭐 북한 주장에 따르면 300km 이상을 500km를 날아가는데 뭐 7m의 정확도를 뭐 기록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하여튼 정확도 자체가 또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북한이 이런 것들이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느낀 게, 작년 7월에 화성 14형 성공한 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파티를 했어요. 잔치했어요. 성공 뭐 자축연을 하면서 거기 배 뒤에다 이제 영화를 틀어줬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동안 공개 안 됐던 사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김정일이 K-8 영팔 둘러보는 거, 그거는 전혀 공개 안 됐었던 건데, 과거부터 보이지 않게 그런 노력을 해서 사실은 지금의 이제 그런 결실들이 맺었다는 게 또 사실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우선은 지금 비핵화 협상도 답보 상태니까 사실 핵무기, 핵물질 뭐 이런 거 제거하는 게 우선 급하긴 한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을 포함한 일부 중거리, 그 다음에 단거리, 이것도 사실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이제 단계적인 협상에 들어가야겠죠. 아마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에 중점을 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다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요, 핵물질. 이 핵물질을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아마 미국하고의 협상에 있어서 가능하면 핵물질 보유량을 모호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검증을, 아주 자세한 검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우리 정부에서도 뭐 북한이 폐기한 다음에 검증하면 어떠냐?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북한이 얼마만큼의 핵물질을 생산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폐기한 다음에 검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반드시 사전 검증을 해서, 북한은 검증할 때 이런 이야기만 해요. 뭐냐? 와서 참관, 보기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 인터뷰해라. 그리고 자기들이 가동일지를 제출할 테니까 그것만 봐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시료를 채취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활동이 있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핵물질을 생산했는지를 반드시 추적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증거인멸이 그렇죠. 예, 그것만 되면은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추적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0.2g을 갖다가 농축해가지고서는 IAEA로부터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충분히 추적만 가능하면 0.2g까지도 추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이 없이 북한이 먼저 그것을 폐기하고 나중에 와서 본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검증 원칙이 만들어진다면요. 북한은 핵물질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가 문제되는 거죠.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ICBM 가지고 해결을 해요. 그래서 뭐 관계도 어느 정도 정상화 시킬 거고 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요. 하지만 한국하고의 문제가 되는 스쿼드나 노동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북한이 그 핵물질을 가지고 핵탄두는 뭐 10개 만들어 놓은 거 그 자리에서 부신다고 해도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언제 북한의 스쿼드와 노동에 탑재된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물질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이 안정화된다면은 이제 남북 간에도 북한의 노동이나 스쿼드 미사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하고 군비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있는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물질 말씀하셨는데 제가 놀란 게 핵물질 이 부피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더라고요. 작아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떨어진 거 비슷한 이력을 가는 뭐 15킬로톤, 20킬로톤 사이 그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이 야구공, 제 주먹 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실 그 정도 크기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해서 얼마만큼 가동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과학적으로 질량이 나오거든요. 북한이 신고한 것과 그것이 맞는다면은 그럼 어느 정도 비핵화가 됐다, 검증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 시설을 먼저 파기해버리면 가동일지밖에 저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이 뭐 50kg 생산했다고 거짓말하고 뒤로는 50kg 해봤자 축구공만 할 겁니다. 그만큼 어디에다 숨겨놓으면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검증은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데 지금 북한이 비핵화 대회에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결국에는 이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기 위해서 시간 끌기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거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 점은 우리 국민 전체가 알고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그러한 타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야지 그거를 갖다가 넘어가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는 핵 있는 북한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이제 여러 번 또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신 박사님께서 또 워낙 이쪽 국방 외교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서 충격을 받고 왔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미국 분위기가 요즘 어떤지 좀 여쭤보는 분이 계신데. 저도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문가들 만나보니까 10명이면요 9명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 정도는 그래도 과거에도 약간 좌파 활동을 하셨고 미국 내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할 뿐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고 지금 북한이 대화로 오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서 핵물질의 그 질량을 제대로 추정받지 않는 그러니까 신고 검증을 약간 대충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부분은 명심하고 북한에 대해서 할 소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면 계속 못해요. 어느 순간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가 가장 좋았습니까? 작년 12월, 올해 1월 북한이 안보리 제재 작년에 3개나 받고 2397로 인해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맡아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댔다는 그 상황이 우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해 보니까 이번에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김정은 위원장 답방 안 하잖아요.
자기가 불리한 건 안 하는 것이 북한이다. 그럼 뭐예요? 결국엔 오늘 현 시점, 뭐 외교는 사실은 어느 한 시점에서 끊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현 시점에서 끊어서 본다고 하면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되고 있어요. 올해 신년사에 어떻게 했냐면은 핵무기 꽝꽝 생산하겠다. 평창올림픽에 가서 한국과의 그 관계 개선하겠다. 주변 환경 개선하겠다. 자, 지금 오늘이 14일이죠. 12월 14일 현재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고 이제 북한에게 할 말을 해가면서 그리고 검증도 필요한 것은 해가면서 그것에 북한에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북한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가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 신 박사님 모시고 한번 군사합의 문제 다룰 때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게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그 보면 우리 전력 증강 뭐 계속 북한이 문제 삼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데 군사합의의 1조 1항 독소장이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대규모 훈련, 그다음에 무력 증강, 전력 증강 뭐 이런 거 등등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 협의한다. 그러니까 뭐 그걸 금가옥조로 삼아서 계속 지금 비밀을 잡고 정말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여튼 뭐 점점 하여튼 여러 우려들이 이제 현실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지금 뭐 비핵화가 또 사실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비관론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 비핵화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은 문제는 또 그 뒤에 더 뒤에 이제 이루어질 해결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우리의 삼축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삼축 가지고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더 철저한 억제 능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최소한 삼축만큼은 제대로 발전시키자. 그래서 미사일 방어 우리가 지금 LSAM 개발하고 있잖아요. 빨리 개발 완료해서 실전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그 소요 제기 시점이 이렇게 실제 실전 배치보다 한참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 체계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계속 최신 기술로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이 발사되면은 발사 전에 날아오는 것을 잡거나 또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킬체인 그 부분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뭐 KMPR은 뭐 요즘 용어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뭐 북한을 자극한다고 해서 용어가 어떻게 됐든 그런 개념이 있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핵무기를 한 발을 만약에 쏜다고 하면은 적어도 평양은 우리 미사일 1000발로 인해서 초토화된다는 걱정을 할 때 핵 버튼을 못 누르는 것이 우리가 뭐 평화 제스처를 취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일단 어떻게 보면 국방이나 외교나 힘이 있어야지 지키는 것이고 그 힘을 만드는 노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축 체계 말씀하셨는데 이제 삼축 체계 이제 올 들어가지고 남북 대화 분위기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거의 뭐 없어지지 않겠냐고 우려하신 분도 많았는데 일단은 외형상 보면 내년도 예산에 제법 반영이 됐더라고요. 삼축 체계 5조 691억 원이 반영이 됐고 올해보다도 한 1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제대로 집행이 되면 그래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이제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북한 그 김정으로 하여금 도발을 엄두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도발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 미사일을 1000발이나 몇백 발 쏴서 초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사일 한 발이 엄청난 위력을 갖는 이른바 고위력 미사일 그런 걸 만들어야 되죠. 뭐 일명 뭐 현무포라고 불리는데 얼핏 듣기는 뭐 그거 한 발로 거의 미사일 한 발로 주석궁 자체를 그냥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정도의 초강력 미사일로 만들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요즘 분위기 때문에 보니까 그 R&D까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영향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집단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군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거죠. 군이 정부의 정책을
먼저 눈치를 봐서는 안 되고요. 네. 먼저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억제력을 튼튼히 하는 활동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네. 일상생활을 평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네. 가장 기초적인 국가 전략인 것이다. 네. 이 점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국방과학연구소 계신 분 만나서 그런 우려를 전했더니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환경, 뭐 그런 네.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그렇게 돼야죠. 추락에 대비해서 그런 걸 전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분 말씀대로 이렇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40분이 훌쩍 넘어갔네요. 그래서 오늘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다뤘는데 사실 뭐 이 얘기 다루자면 사실 뭐 하루 갖고도 그렇죠. 부족하죠. 제대로 부족할 예. 수 있는데 오늘 뭐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 뒤 금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과 VOD 그리고 이용훈의 군사세계 유튜브 채널 등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